그럼 여러분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파는 것은 무엇인가? 핵심 밸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액츄얼 프로덕트보다는 핵심 가치와 핵심 밸류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파는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시청자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SBS 텔레비전이 어떤 프로그램, 메인 뉴스의 광고를 회사에게 팔았다고 하죠. 만약에 시청률이 10%가 나와서 수백만 명이 그 프로그램을 본다면 15초 광고의 광고료가 2천만 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1%라서 수십만 명도 보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광고료가 300만 원, 500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파는 것은 액츄얼 프로덕트, 실제 제품은 프로그램이지만 코어 프로덕트, 실제 밸류는 시청자의 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비자는 중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비자는 다입니다. 마케팅에서도 소비자는 전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소비자 차원에서 광고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하도 어렸을 때 지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은 이 스토리를 모르겠죠. 2001년도 9월에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이때 어떤 남편 한 사람이 이제 불길에 휩싸여서 고층 빌딩에서 오갈 데도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쓴 유인물에 있는 글입니다.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상황, 혹은 몇 초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한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여보, 즐겁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저 제가 상상을 해볼 때 그런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서 하는 말은 마음속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흔히 얘기하듯이 I love you, 당신 내가 사랑해, 혹은 아이들 부탁해, 그런 말도 앞에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재밌게 살아, 재밌게 살아야 돼,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해서 많은 미국인들을 울렸습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수업을 하면서 9.11 테러의 비극의 예를 들게 돼서 사실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먼저 간 사람들은 항상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재미와 즐거움은 인생의 core value입니다. 근데 흔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잊고 산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 물론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BTS라든지 영화, 혹은 비디오 게임, 스포츠. 그러나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즐거움도 항상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즐거움이라는 것은 말이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즐거울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270개의 지방 영주들을 전부 장악을 해서 천하를 장악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말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명예를 모두 소유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메시지는 세상 사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침에, 매일 아침,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이미 나는 행복하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먼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더 좋은 거죠. 좋은 일이 만약에 안 생겨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이 잘 안 됐을 때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배웠으면 성공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실수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이번엔 또 뭘 배울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계속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두 번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를 배운다면 그것도 또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도 똑같아요. 마케팅도 불교의 이론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도 perception is reality. 느낌이 다다 그랬거든요. 느낌이 다라는 거는 결국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고 나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알고 유태인 얘기 많이 하지만 유태인의 탈무드의 책을 보게 되면 한쪽 팔이 잘렸어요. 한쪽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야, 이거 팔 없어. 이거 완전히 장애인이 됐구나. 장애자가 됐구나라고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탈무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한쪽 팔이 있으니까 다행인 거야. 그거 없다고 하면 생각해봐.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역시 탈무드는 무서워요. 하나 더 갑니다. 나머지 팔마저 떨어져서 없어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탈무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발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행복해. 아직도 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잖아. 있는 거를 생각해. 왜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이야,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의 고수죠. 저는 가끔가다 왜 이런 생각을 초등학생 때 내가 힘들 때 못했나 하고 그렇게 후회 좀 아쉬워할 때가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미 팔이 없어지고 다리가 없어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시 생길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걱정한다고 뭐 키가 조금이라도 자라니? 야, 그날 일은 그날에 끝내. 응? 그냥 자, 열심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도 참 행동하기 어려운데 그걸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참 대단한 거고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는 현대인들은 참 불쌍해요. 뭐 나도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을 남의 손에 맡기고 돈을 받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른 잡을 찾는 기회도 많죠. 과거에 비해서. 저 때만 해도 회사를 관두면 절대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사회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직장을 옮긴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기는 현대인.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미에 대한 가치관, 정의, 즐거움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을 확고히 하고 목적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건 공부를 왜 하느냐? 남의 손에 내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맡기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의 생각도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 특히 인문학 고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푸시킨의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 시를 잘 안 읽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 시는 아주 좋은 엔터테인먼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 낭송회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시가 주는 상상력과 함축성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푸시킨은 그 러시아의 시인입니다. 18세기에 활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제정치, 왕의 강압적인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어요. 먹을 거는 적고. 그리고 민난까지 일어났습니다. 평민들 노예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여건이었겠습니까? 그때 나온 시가 이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뎌. 즐거운 날은 오고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그리고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좋은 날이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미래의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래도 즐거운 날이 온다고 믿는 희망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뭐 꼭 폭정이 아니더라도 먹는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항상 새로운 것, 호기심을 갈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계속 먹게 되면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딴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관광지도 계속 한 군데만 가서 행복하지 않죠. 꿈속에 그리던 관광지도 10번 이상 가면 그게 더 이상 마음속에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새로운 것.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올라와도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여러분 기억하죠? 여기 가면은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쓰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의 삶이 여러분을 속이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계속 즐겁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켄정 코미디안 내과 의사에서 7년 동안 내과 의사를 했죠. 그리고 그전에는 의대를 나온 거예요. 미국의 의대는 6년을 합니다. 그 프리메드라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2년인가 3년 4년을 공부하고 또 의대 가서 또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를 정말 공부벌레처럼 해야 의대 갈 수 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하죠. 그 부인이 코미디언을 한다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참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뭐 부인이 놀라지 않으면서 인생 짧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라고 오케이를 합니다. If I did this scene naked, are you okay with that? And I said, of course. 그리고 영화 출연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글쎄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켄정이 상을 받았을 때 자기 부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 부인을 감동시키는 상황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가?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건 인문학 공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의 내공을 키워줍니다. 그 내공이란 흔들리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내부 세계, 작동 원리를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최적의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이 아니라 최대 즐거움이 아니라 옵티멀 pleasure, satisfaction. 옵티멀 재미는 최적의 즐거움은 인문학 고전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돼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출세,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공부하지 않으면 전부 비참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링을 해보세요. 유튜빙을 해보세요. 그런 최고의 포인트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알지 않은 사람들은 다 고꾸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순한 세속적인 성공, 준비가 되지 않은 세속적인 성공은 질투와 갈등과 과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 이미 다 답이 써 있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출세했던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기록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다음 수업은 계속해서 인문학적인 면에 있어서 즐거움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이어갈 수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와 평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본인을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평범하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하죠. 뭐 옆에 있는 친구 사소한 일을 가지고 리더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리더라는 것은 꼭 국가적인 리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리더와 평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민이라는 것은 본능과 인간의 욕구에만 충실해도 괜찮아요. 뭐 보통 사람이니까요. 그냥 나의 본능과 인간적인 상식과 그리고 맛있는 것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눈과 귀와 입이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살면 평범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도 보통 하고요. 그러나 리더는 말이죠. 자기의 본능과 인간적인 욕구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양보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리더죠.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은 나중에 생각한다. 근데 나중이지만 한참 나중이 아니라 약간 나중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지금 성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리더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엔터테인먼트와 오락, 재미, 즐거움의 관점에서 제가 리더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그 교세라 일본 재벌 그룹의 회장은 나이가 60이 돼서 스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돈에 의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명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수단이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돈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60에 스님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쌀을 얻으러 다녔던 그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장의 돌이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사장은 내 꿈을, 개인적인 꿈을 이루는
나의 재미와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직원들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장이 있는, 이런 회장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나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단합하고 더 노력하고 회사 성공을 위해서 분발하게 되는 것이죠. 대만의 재벌그룹 에버그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창융파 회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래처가 부자가 되는 방법만을 먼저 생각한다. 내가 먼저 이윤을 얻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파트너가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부자를 만들까를 먼저 생각해서 세계적인 그룹을 이뤄냈습니다. 적당히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의심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단기간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감복시켜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존경받는 기업, 세계적인 해운 회사를 거느린 그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역설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했더니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역설 성공의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도 역설 성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제가 뭐 학교 이름을 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앞에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혹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성공하는 것, 그것도 훌륭하죠. 늘 노력을 했겠으니까. 그러나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낮에 일하고 돈 벌고 밤에 공부하는 남들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대성공을 이뤄내는 그런 역설 성공의 주인공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만 다녔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와 기술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링컨도 초등학교 졸업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처칠도 입시에서 2차례나 낙방을 했습니다. BTS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아마 중학생 시절 때부터 가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학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돈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 모든 가정교사서부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속에서 순조롭게 해서 정상에 오른다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 성공의 중요성, 이게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딛고 그 자리에 어렵게 올라갔을 때 갖는 환호를 보기 위해서, 그 감동과 재미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관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엔터테인먼트의 지속적인 인기의 비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내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오락 프로그램의 진행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인들을 보면 되게 인물이 좋아요. 또 목소리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SBS 텔레비전에서 기자를 할 때도 정말 뭐 미인과 뭐 이런 분들은 다 방송국 안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럼 뭐 시험까지 보고 입사를 해야 되니까 뭐 공부도 잘했던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천하의 양귀비에 못지않은 또 유명한 남성 배우에 못지않은 용모를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 방송의 역사가 지금 텔레비전만 해도 한 60년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방송인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방송 진행자, 아나운서, 오락 프로그램의 진행자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방송 엔터테이너로 지속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인기를 늘려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꼭 한 30초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뭐 이거는 꼭 방송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은 유재석과 송혜, 강호동과 같은 그런 MC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재석의 강점이 뭔가요? 말 잘하는 거, 재밌는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의식,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근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공한, 오랫동안 장수한 방송인의 핵심 의식은 소비자만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정보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실증나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항상 소비자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리더는 남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렇게 잘생기고 방송 능력이 있고 뛰어난 앵커와 방송 진행자들이 무수하게 방송계를 떠난 이유는 내가 먼저 잘나 보여야 되고 내가 멋있게 보여야 된다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재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Guest first. Guest first. 내 프로그램에 들어온 손님들이 근사하게 보여야 된다. 이분들이 빛나야 된다. 이분들이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어야 좋은 메시지와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이 즐거우면 정말 재미가 있게 거기에 몰입해서 평소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일반적인 앵커나 방송 진행자는 내가 좋은 얘기, 날카로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또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 분위기를 이끌 것인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잠시 뒤에 그 유재석의 성공 비결에 대한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전 사실 요즘 뭐 텔레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와, 정말 유재석은 정말 명심보감을 쓸만한 그런 책을 보다도 더 현실에 맞는, 현대 시대에 맞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요령과 지혜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사랑받는 스포츠 해설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중계, 축구 중계할 때 어떤 사람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해설가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외국에 가서 스포츠 해설가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방송에서 해설을 할 때 항상 그 선수가 뭘 잘못해도 그걸 가지고 너무 날카롭게 기분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그 선수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을 생각해서 매정하게 표현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한마디를 붙이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랬을 겁니다라든지, 이런 배려심을 가진 해설가는 10년, 2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계속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재석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뒤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자 앵커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단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에서 막대한 시청 상당히 많은 그 시청자를 보유했죠. 그래서 지금은 수천억 원의 미디어 재벌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손님을 편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 역사상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유재석의 엔터테이너로서의 지속 비결을 잠시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고.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죠. 맞아. 혼신, 그게 혼신이야. 혼신을 다. 혼신을 다해야 돼. 소름 끼쳤어. 왜? 추워?